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바이오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냥 BIOS예요. BIOS. 그러니까 BIOS를 우리말 콩글리시로 읽다 보니까 바이오스라고 읽는 건데, 거기 써 있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력 출력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를 켜면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키보드가 꽂혀 있는지, 마우스가 꽂혀 있는지, 모니터는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주기억 장치는 얼마큼 되는지, 하드디스크, DVD 장치는 얼마나 몇 개나 달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여야 화면에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CMOS 롬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서 입출력 장치, 입력 출력에 관련된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우리 그 EEPROM에 이제 이 안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스크롬은 뭐예요? 마스크롬. 공장에서 생산돼서 오는 거니까 교체할 수가 없지만, 이 플래시 롬은 EEPROM은 전기적 신호로 내용을 고쳤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럼 전원을 딱 켜면 어제까지는 하드가 하나였는데 오늘 두 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CMOS에서 알려줘요. 하드가 하나 더 들어왔네요 하고, 그 상태로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윈도우로 넘겼을 때 윈도우한테, 야, 여기는 하드가 두 개가 있고 어제 하나였는데 오늘 두 개야. 그러면 이제 윈도우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치를 찾은 거네. 그러니까 새로운 장치를 찾았습니다 하고 또 알려줄 거고. 롬 바이오스인데 문제는 얘가 하드웨어잖아요. 롬이라는 반도체에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펌웨어라고도 불러요. 펌웨어는 많아요. 우리 그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하드웨어인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펌웨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들어있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디지털 피아노는 하드웨어잖아요. 회로가. 근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잖아요. 건반을 두들기면 소리가 다양하게 나게끔 하는 거. 그것도 펌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은 뭐냐면은 초기에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가 등장할 때는 하드디스크나 CD 같은 거를 두 개까지만 연결할 수 있었어요. 본체에다가. 그러니까 하드 하나, CD롬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드 두 개. 그래서 두 개까지만 장치가 연결이 가능하고 500메가까지 용량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용량이 큰 하드가 없었죠. 제가 사용할 때는 20메가, 40메가, 60메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하드가. 40메가 하드디스크가 40만원이었었어요. 지금은 40메가가 아니라 40기가도 아니고 4000기가씩 쓰잖아요. 400기가, 4000기가 쓰잖아요. 근데 4000기가 4테라짜리 그렇게 한 2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죠.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초창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억 단위로 가요. 억 단위로. 이제 그런데 문제는 IDE라고 하는 것이 두 개밖에 장치가 연결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익스텐션 확장시켰어요. 이 IDE. 그래서 4개까지 연결을 했는데 이제 용량을 늘려서 8.4기가까지도 인식이 되게끔. 그때 이제 뭐 200기가, 뭐 500기가 아니라 이제 200메가, 뭐 1기가, 2기가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8.4기가면 뭐 굉장히 큰 거였죠. 지금 이제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건 다 병렬이에요. 병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치를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병렬 방식으로 연결할 거냐 직렬 방식으로 연결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는 IDE 그 다음에 EIDE 그 다음에 스카시 보통 스카시라고 읽어요. 그냥 콩글리시로 스카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요거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방식이고 이 스카시는 서버용 컴퓨터 연결하는 건데 7개까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에 낼 만한 게 안 돼요. 왜? 이거 안 쓰잖아. 이거 안 쓰거든요. 지금은 직렬 방식을 써요. 직렬 방식은 시리얼 ATA SATA라고 하죠. SATA. 이 방식을 이용하고 시리얼 스카시라 그래서 다른 말로 SAS라 그래요. SAS. 예, 직렬 방식의 얘들을 써요. 그런데 이 스카시라든지 시리얼 스카시라든지 이런 S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서버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기는 좀 불편한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야. 슈퍼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뭐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PC에 국한해서 보통 시험을 많이 낸다. 사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기본적으로 4개까지 연결을 해요. 4개까지 연결하고 뭐 보통 메인보드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거는 6개, 뭐 8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10개까지 달 수 있는 메인보드예요. 그러니까 그 메인보드 8개짜리 쓰다가 지금 6개? 지금 10개 맞네요. 새로 바꿨는데 그것도 10개네요. 그러니까는 요 EID 방식으로 4개, EID 방식으로 4개, SATA 방식으로 6개.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이제 좀 구형 모델인데 요즘은 EID 방식 같은 거 잘 안 써요. 어차피 이거를 쓰면 느려져. 전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SATA 방식을 많이 쓰죠. 자,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 7을 쓰다가 윈도우 8,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엑셀 2007을 쓰다가 엑셀 2010으로 바꾼다든지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를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과연 하드가 2개가 들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같은 이런 장치가 2개가 꽂혀 있는 거냐, 아니면 얘를 나눈 거냐? 즉 집을 2채를 갖고 있는 거냐, 방 2개짜리 집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컴퓨터의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컴퓨터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 정확한 게 나와요. 얘가 하드가 각각 하나씩 2개가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집은 한 채예요. 하드 디스크는 하나가 꽂혀 있는데 걔를 방을 나눈 거예요. 안방, 건너방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로 나눴다 그래서 이거를 파티션 그래요. 파티션. 우리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칸막이 해놓잖아요. 파티션.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봐도 이렇게 칸칸이 막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파티션 나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파티션을 2개가 있으면 3개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파티션이 하나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새로 깔면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바이러스는 C에만 들어가요. D에는 잘 안 들어가요. 감염될 때. 그래서 보통 D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해 두고, 그래서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기다 보관해 둬요. D 드라이브에다가.
C 드라이브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고 여차해서 지워지면은 뒤에 있는 걸 꺼내 쓰면 되니까는. 그래서 윈도우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 윈도우를 설치하고 데이터는 여기서 꺼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사 PC 데이터 이렇게 이름을 나눠 놓은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해 두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편해요. 이렇게 사용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 파티션이 하나의 물리적 하드디스크라는 아까 하드가 하나 꽂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물리적 디스크라고 하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눠놨잖아요. 이걸 논리적 디스크라 그래요. 논리적 디스크. 그러니까는 파티션을 나누면은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그걸 논리적 디스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요. 윈도우는 C 드라이브에다 설치하고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다 보관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7을 설치하고 D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운영체제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켜면 윈도우 7로 갈까 윈도우 10으로 갈까 물어봐요. 윈도우가. 그럼 내가 선택해서 엔터 치면 그 윈도우로 작동이 되는 거죠. 예. 편해요. 자,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운영체제도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뭐 C 드라이브 윈도우 7, D 드라이브 윈도우 7 똑같은 거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컴퓨터에 보니까 아까 보세요. C 드라이브는 여유가 많은데 D 드라이브가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안에 다른 선생님 거야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제가 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폴더 안에는 뭐가 있나 볼까요? 뭐 UCC 뭐 이런 UCC가 있네요. 뭐 멜론 노래들 좀 모아놓은 게 제가 그동안 쭉 모아놓은 걸 제가 여기다 보관해 뒀고요. 이건 프로그램들이에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7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다 보관해 뒀네요. 용량이 한 9기가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들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거 지우기가 좀 애매하고 요건 제가 따로 보관해 둔 데이터인데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24기가로 나오네. 24.6기가.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이거지. 이것도 용량이 제법 돼요. 21기가. 자, 요거는 이 삼성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그 다음에 스티지 삼보 같은 경우는 보관 기능을 넣어놔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설명서에 보면 나와요. 삼성전자는 전원이 켜지고 나서 F4번 키를 눌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4번 키를 누르면 복원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복원해라 라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되던 윈도우 형태로 다시 복원이 돼요. 윈도우 뭐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강사 컴퓨터 거고 요거는 교육생 컴퓨터 자리 건데 우리 여기 하드 보안관 깔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울 겁니다. 용량이 굉장히 큰 건데 지웠으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네.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불필요한 거는. 다른 거야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쓰시는 거니까 제가 건들 권한이 없는 거고 또 봐서도 안 되고 여기 있는 폴더들은 사실은 봐서도 안 돼요. 남의 거는. 예. 자, 아까 제가 하드 공간이 용량이 부족하니까는 들어가서 제 거를 임의적으로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컴퓨터에 가보면 뭐 내문서 안에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쓰시는 거니까 제가 손을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이거는 우리 공부하는 거고, 이것도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되죠? 압축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삭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집에 가면 안 쓰는 물건이 있잖아요. 안 쓰는 물건을 다 갖다 버리면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디스크 정리라는 걸 해요.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캐시 폴더 내용도 삭제하고 임시 파일 폴더도 삭제하고. 근데 막 아무거나 삭제하면 큰일 나겠죠? 아무거나 삭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하면 불필요한 자료들을 삭제하겠다고 화면에 떠요. 그럼 오케이 해주면 싹 지워줍니다. 예, 청소에 달인이 와서 쫙 청소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가 부족했을 때 하는 말이고, 자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 지금 여기 제 교환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보조기억 장치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주기억 장치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엑셀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하고 인터넷도 실행해 놓고 포토샵도 실행해 놨어요. 그럼 컴퓨터 안에 주기억 장치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놓고 메모장만 잔뜩 글만 쓰고 있거든. 그럼 엑셀을 언제 할 거냐? 안 할 거야. 파워포인트도 안 할 거야. 포토샵도 안 할 건데 그냥 실행해 놓은 거야. 자동차에 이 가방에 공부하지도 않을 책들을 잔뜩 싸들고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 안 쓰는, 보지 않을 거는 책은 집에다 두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가볍게 다닐 수 있겠죠? 그렇게 주기억 장치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를 늘려야죠. 뭐 하드디스크도 그래요. 우리 집이 너무 좁아. 그래서 안 쓰는 물건 다 치웠는데도 집이 부족해. 그럼 큰 집을 사야지. 집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새 집을 하나 더 늘리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즉 프로그램이죠. 뭐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 다음에 뭐 알약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즉 이 강의실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뭐 안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V3 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뭐가 있나요? 네이버 툴박스 이런 게 있네요. 네이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알툴주에도 뭐 RC, 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무료예요. 무료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은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돈을 주고 직접 사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상용 소프트웨어.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어디로 복사를 해주거나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사서 컴퓨터 두 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를 사서 세 대의 컴퓨터까지 설치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여튼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일정 기간만 써보는 거예요. 일정 기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주고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쓰면 되고 하는 거. 그걸 쉐어웨어라 그래요. 쉐어 버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프리웨어는 뭐냐면 공짜예요. 공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약 이런 거, 뭐 곰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공짜로 쓰세요라는 거죠. 자, 무료로 사용하는 거를 프리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가는 게 오픈소스라 그래요.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르고 오픈소스.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죠. 이건 뭐냐면 개발자가 공짜로 쓰세요. 알약처럼 공짜로 쓰세요라는 거죠. 그런데 알약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모르죠. 알약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그 소스 자체는 공개를 안 하고 결과물만 주는 거예요. 공짜 소프트웨어는. 근데 오픈 소스는 그 개발하는 과정까지 다 공짜로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고치면 되죠. 수정하면 돼요. 수정을 해서 수정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픈소스라고 하고, 오픈소스는 의외로 많아요. 가장 많은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기업이 구글이라는 기업입니다. 구글.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나눠줘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있죠? 이건 무료예요. 그리고 소스를 다 줘요.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고쳐 쓰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받아와 가지고 삼성에 맞게끔 또 고쳐요. LG는 LG에 맞게끔 고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탑재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글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구글은 전체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만. 자, 데모 버전. 데모 버전은 뭐냐면 그냥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홍보용. 자,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요. 이 게임이 일만큼 재밌어요 라고 그 재밌는 영역만 보여주는 거야. 홍보용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데모 버전을 보고, 데모 버전이 그 저거죠. 영화 같으면 예고편 같은 거. 예고편 보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막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또 하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개발이 될까 하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기업이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탁 내놨더니 완벽해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요. 전문가들끼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걸 알파 버전이라 그래요. 알파 버전.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그 개발한 거를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요. 전문가들 오세요. 내 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테스트합니다. 그걸 알파 테스트한다 그래요. 알파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는 어디에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또 알파 테스트를 해요. 계속 알파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 좋아졌어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환경이 다 달라요. 제 스마트폰에서도 게임이 돼야 되고, 이 오래된 스마트폰도 게임이 돼야 되고, 최신 스마트폰도 게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맞춰서 알파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배포하는데 그게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 베타 버전. 베타 버전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베타 테스트 한다 그래요. 베타 테스트. 그래서 우리 책 있죠, 이거. 컴퓨터 책들은 베타 테스트가 많아요. 베타 테스트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과연 이대로 하면 잘 될까? 하고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원고를 보내주고 이 책대로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잘 되네. 어디가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해갖고 또 보내주죠.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이제 완벽한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베타 버전 한다 그러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데이트 한다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패치 버전이라 그래요. 패치 버전.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한글과 컴퓨터 한컴도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나오고 모두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패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번들은 뭐냐면 뭐를 사면 끼워주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형님. 그 귀물 한 봉지 샀더니, 귀물 큰 거를 샀더니 소쿠리를 주더라고. 근데 그 소쿠리가 금방 부서지긴 부서졌는데 이렇게 번들 뭐 사면 끼워주는 거. 그 우유 큰 거 사면 요구르트 몇 개 이렇게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어떤 회로를 샀더니 소프트웨어를 준단 말이야.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번들, 끼워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마우스를 샀더니 마우스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주더라 이거죠. 모니터를 사면 모니터에 대한 성능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주거든요. CD를 주거든요. 그걸 번들 그래요. 번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개발할까 이거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나면 뭐 네이버 앱도 만들고, 그렇죠? 뭐 밴드라는 앱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이 있죠. 웹, 인터넷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웹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마트폰에 맞게끔 앱으로 바꿔줘요. 앱. 웹은 인터넷이고 앱은 이건데 보통, 근데 그 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는.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부터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그게 PC 버전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로 만들까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건 다 자바로 만들어요. 자바.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다 그러면 이 자바라는 언어를 꼭 배우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C라는 언어도 배우게 해요. 근데 C라는 언어가 잘 보시면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C가 먼저 나왔어요? 유닉스가 먼저 나왔어요? 유닉스 제작을 위해 개발됐으니까 C를 만들고 나서 C를 가지고 유닉스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말인데, 유닉스는 먼저 만들어져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먼저 만들어 사용을 하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그 벨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이 C라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C라는 언어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용을 하다가 세상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C 언어가 되게 좋다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그러면 C 언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유닉스라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있었는데, 이 유닉스를 고친 거예요. 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거죠. 리모델링. 그러니까 유닉스가 먼저 나왔고 C가 나와서, C는 70년대 나왔고 초반에, 그래서 C를 가지고 유닉스를 리모델링 했어요. 그 리모델링한 유닉스를 사용해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야. 와, 이렇게 성능이 좋아? 근데 이걸 C로 만들었다고? 야, 그럼 우리도 C 배워야겠네 해서 미국에서는 7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땐 C 언어를 몰랐어요. 그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죠, 말이죠. 이때 C 언어라는 게 우리나라에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C 언어를 배우고, 이제 C라는 언어를 만들고 나서 C 언어에서 파생된 게 이제 C++. 원래 이 더하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1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1 증가. 그러니까 C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본래 C는 B라는 언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B. 그럼 B 언어는 뭐냐?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B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B를 새로 개량을 해서 C가 됐고, C에서 C++라는 것도 나왔고, 이렇게. C 언어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해요. 이찬진 씨가 아래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래 한글을 만들 때 C 언어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실력이죠. 예. 그래서 시험에는 자바 언어하고 C 언어,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바는 특징이 뭐냐면 운영체제의 독립적이에요. 본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이게 윈도우용인지 아니면 맥킨토시용인지 맥인지 아니면 대형 컴퓨터 건지 이걸 따로 개발해야 되는데, 자바는 그게 없어요.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에서 붙여놓으면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이걸 스마트폰에 돌리면 스마트폰에 돌아가고, PC에서 돌리면 PC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강하고 플랫폼 어느 환경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를 이제 선호하게 된 건데, 본래 자바라는 언어는
리모컨.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예요. 왜냐면 리모컨이 텔레비전 리모컨, 오디오 리모컨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라. 그래서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대로 뭐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리모컨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통합으로 만들자. 통합 리모컨이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사용하고 비디오도 사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장성이 없는 거야. 야, 뭐 리모컨 하나 갖고 쓰냐? 왜 VTR은 VTR의 특징이 따로 있고 오디오는 오디오 특징이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채널 볼륨만 돌리면 재미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자들은 통합 리모컨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야, 그러면 리모컨 생산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걸 좀 다른 데 사용해 볼까? 어디서 사용해 볼까 하다가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전문적인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다가 이제 구글이 이제 그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원래는 자바가 C에서 나왔어요. C에서 나와가지고 자바가 됐는데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별걸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뿅 하고 엄지척이지. 와,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대학에서는 2학기 이상을 배워요. 2학기 이상을 배워야 기본적인 거를 배워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저도 개인적인 욕심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아니면 한 달에 하루에 3시간 수업 갖고는 안 되고 일주일에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그렇게 한 학기 3개월은 안 되고 그러려면 매일 3시간씩 3개월 하면 괜찮은데 그럼 기초과정 끝내고 그럼 수강료가 너무 비싸지고 하루 빠지면 또 멍하고 그럼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못 가르쳐요. 참고로 여러분 대형 학원에 가면 자바 과정 배우는데 한 280만 원 정도 해요. 수강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거 배우는 거죠. 자, 그런 언어도 있고 또 어떤 언어가 있는가 봤더니 이제 구조적 언어냐, 객체지향 언어냐, 뭐 비주얼 언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과거의 언어는요 어떻게 했냐면 키보드로 다 사용을 했어요. 키보드로 데이터를 읽어라, 국어 점수 읽어라, 영어 점수 읽어라, 수학 점수 읽어라. 그 3가지 점수를 읽어서 합계를 계산하고 합계를 계산한 걸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하고 또 데이터를 읽으러 가고 그렇게 항상 단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읽으면 프로그램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 처리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키보드로 쓰지 말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안 되겠느냐. 마우스로 움직이면 편할 것 같은데 원을 그릴 때도 과거에는 어느 위치에서 반지름 얼마나 길이로 원을 그려라 하고 키보드로 다 써야 되지만 지금 우리 그림판에서 원 그림 원이 슉 그려지잖아요. 그려진 거를 프로그램으로 가서 보면 명령어가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는 수작업으로 2시간, 3시간씩 할 거를 마우스로 10분만 하면 답이 나와. 그렇게 하는 걸 비주얼 언어라 그래. 비주얼 언어. 비주얼 언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뭐 비주얼 베이직, 뭐 델파이, 파워 빌더 이런 언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은 그냥 이런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객체지향 언어라 그래요. 동작보다는 데이터를 읽어라, 국어 점수 읽어라, 영어 점수 읽어라, 수학 점수 읽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요즘 게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얘가 내가 건들면 막 움직이고 그 풍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색깔 모양 맞춰가지고 하면 착 사그러들고 하는 거. 저는 옆에서 하는 것만 봤어요. 직접 안 해봤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카톡 게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데 그런 걸 대부분 객체지향 언어라 그래. 객체지향 언어. 그러니까 C 언어, C++라는 언어, 아까 자바 언어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용어가 어려워요.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뭐 오버로딩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다 외우려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객체지향 언어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바라는 보기가 들어있으면 그게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스몰 토크라는 언어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못 봤어요. 사용을 해본 전 기억은 없고, 요거는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파스칼은 70년대 80년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저는 파스칼로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고, 예. 지금은 다 까먹었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운영체제. 운영체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 같은 걸 운영체제라 그래요. 근데 이 운영체제가 처음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최초의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컴퓨터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기계식으로 만들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서 만들고 전자부품이 들어가서 이제 19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미사일 탄도 계산, 원자 핵 반응 분열, 뭐 이런 숫자적인 계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뭐 이쪽에서는 뭐 미사일 탄도 계산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거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뭐 여기 말한 대로 급여 계산할 때는 급여 계산만 해요. 성적 처리할 때는 성적 처리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못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하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세탁기 세탁하듯이 양말 한 켤레 집어넣고 세탁하는 게 아니라, 세탁물이 모이면 한꺼번에 세탁하듯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일정 양 또는 일정 기간이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를 일괄 처리라 그래요. 일괄 처리.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급여 계산을 해야 돼. 이 회사 저 회사 걸 막 밤새도록 급여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적 처리를 해달래. 그럼 안 되죠.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니까. 기다려. 나 3일간 해야 되니까 너 기다려. 3일 동안 급여 계산 다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성적 처리할 거는 한 군데 학교밖에 없는 거야. 10군데가 와야 되는데. 그럼 기다려야죠, 뭐.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일괄 처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양말 한 켤레 빨라 그러면 그냥 손빨래를 하는 게 빠르지,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세탁하려면 그 비용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나온 게 뭐냐면 다중. 야, 그러지 말고 성적 처리도 하고 급여 계산도 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 세 가지를. 그게 다중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좋겠죠. 그렇죠. 컴퓨터가 두 가지를 지그재그 알아서 하는 거야. 되게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하나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단말기를 연결해요. 모니터, 키보드를 연결해서 여러 명이 나눠 쓰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본체는 하나인데. 예전에 그랬어요. 대한항공 좌석을 예약하려고 그러면 대한항공 본사에 가서,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예약을 하든지, 인천공항 없었던 시절이니까, 아니면 동네에 있는 여행사, 대한항공 직영 여행사, 거기 가서 이제 예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 직영 여행사에는 대한항공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선이 연결돼 갖고. 그럼 이제 그 업체는 이제 사용료도 내든지 뭐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본체 하나를 우리는 혼자 쓰지만 본체 하나를 5명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5명의 사용자가 무슨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난 엑셀, 나는 파워포인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체 하나가 엑셀도 실행시켜줘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래. 시분할. 시간을 쪼개서 처리해 주는 거야. 어차피 컴퓨터는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두 개 동시에 못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1초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너 1초 끝나면 너 1초 너 1초 너 1초 그러니까 5명이니까 5초씩 5초가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가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또 1초 동안 사용하고 1초 지나면 옆 사람한테 가고 그 풀빵 붕어빵 굽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동시에 붕어빵에 만들지 못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빠르니까 동시에 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 다음 다중처리가 있는데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여러 대를 가지고 처리하면 안 되냐 이거지. 여러 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듀얼 시스템은 뭐고 듀플렉스는 뭐냐면 듀얼 시스템은 뭐냐면 컴퓨터를 여러 대를 놔요. 여러 대를 가지고 하나 이게 틀렸어요. 설명이. 듀얼 시스템 설명이 틀렸어. 듀얼하고 듀플렉스하고 설명이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설명이 똑같잖아요. 한쪽이 고장나면 다른 쪽이 업무를 처리한다 그랬잖아. 똑같아요. 지금 설명이. 글자 개수가 다른 거지 내용이 똑같은 거라. 듀얼 시스템은 뭐냐면 2대 이상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까진 맞아요. 2대 이상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뭐예요? 답이 제대로 된 거겠죠.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2대 컴퓨터, 3대 컴퓨터한테 똑같은 문제를 내줬단 말이야. 근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믿을 만한데 결과가 다르면 뭐예요? 갸우뚱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듀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인 우주 왕복선, 사람이 안 타고 그냥 비행기만 가는 거잖아요. 우주선만 가는 거. 그게 무인 우주 왕복선인데 그 안에 슈퍼컴퓨터 5대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1번 컴퓨터는 항로, 2번 컴퓨터는 뭐 관측, 3번 컴퓨터는 기상, 이걸 담당하는. 그래서 그 5대 컴퓨터가 각각의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나사에 있는 중앙 컴퓨터하고 또 연결이 돼서 컴퓨터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상 영화에서만 보던 그 현실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듀플렉스는 뭐냐면 컴퓨터가 2대예요. 2대, 3대. 근데 2대를 놓고 그쪽에 하나만 작동하는 거야. 메인 A 장치만 작동을 하고 막 사용하다가 A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B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B는 예비죠, 예비. 그리고 이제 다 고치면 A가 고장난 걸 고치고 나면 이제 다시 A한테 돌려주면 되죠. 일을 하라고. 옛날에 은행 온라인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은행의 본점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으니까는 얘가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는 수리하는 동안에 온라인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을 한 게 듀플렉스를 도입했어요. 예비 컴퓨터를 하나 둬가지고 메인 컴퓨터가 고장이 생기면 예비 컴퓨터가 작동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끊김이 없는 작동이 되는 거죠. 듀얼 시스템 설명이 요거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뒷부분은, 앞부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듀얼을 하느냐? 2대가 아니라 뭐 5대, 10대가 될 수도 있겠죠. 2대 컴퓨터로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시간 처리. 주로 뭐가 되죠? 은행 업무. 여러분 카톡 하면 너 뭐하고 있니? 밥 먹었어? 그럼 밥 먹었어?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서로 대화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게 실시간 처리죠.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불편한 게 뭐냐면 은행에 업무를 가면 지금 안 됩니다. 이따 오세요. 한꺼번에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난 당장에 돈을 필요해서 돈을 찾으러 왔는데 예전에 어땠어요? 온라인이 안 됐던 시절에는 자기 지점에만 가야 돼.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 돈이 있을 텐데 못 찾은 거 안 나오던데 조회해봐도. 그때 실명제가 아니라서 그런가? 저 초등학교 때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가서 돈 입금하고 이제
돈이 이제 이자가 생기면 이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인출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온라인 처리가 되니까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척척하더라 이거죠. 그 실시간 처리. 다중 처리는 뭐예요? 다중 모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되는 거, 다 서비스 해주는 거. 지금 시스템은 다 다중 모드예요. 다중 모드. 자, 분산 처리는 뭡니까? 나눠서 처리해요. 옛날 대학 입학 시험 있죠? 지금 수능. 제가 시험 볼 그 당시에는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나면 OMR 답안지를 서울교육청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다 가져와요. 전국에 있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다 처리해요. 왜? 처리하는 컴퓨터가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성적이 나오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2달 걸려, 2달. 그러니까 그동안 노는 거죠. 성적이 나와야 뭘 어디를 지원하든 말든 하니까.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지. 예.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결과가. 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다 처리해요. 알아서. 처리 속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한 대 가져와서 전국 석차만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죠. 그걸 분산 처리라고 한다. 분산 처리. 지금도 뭐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것도 해요. 그 구글이 이제 구글 센터가 있는데 아시아 권역 센터, 뭐 유럽 지역 센터, 미주 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러니까 서버가 지금 네이버 서버 센터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예. 그리고 저기 강남인가? 강남대로 쪽인가 어딘가에 그쪽에 네이버 센터가 있고 다음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고 회사는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 가서 이제 그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거고. 근데 센터가 하나란 말이야. 근데 구글은 전 세계를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아시아 권역 센터의 서버가 25만 대래요. 25만 대의 서버들이 움직이는 거야. 어마어마하겠죠. 건물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25만 대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예. 그리고 일반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거죠. 탐나는 컴퓨터들 이런 걸 가지고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산 처리를 하겠죠. 아시아 권역 거 처리해가지고 유럽 거 처리하면 그 총괄하는 컴퓨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대가 있겠죠. 그걸 또 가지고 처리하고 하겠죠. 자, 요 순서 발달 순서도 시험에 간혹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는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리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앞에 뭐 빠졌다. 이름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 받으세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해야죠. 토탈은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 근데 평균은 토탈을 3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름하고 토탈하고 평균을 출력하래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식으로. 그럼 이건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지 기계는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잔뜩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특히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옆에다가 물어봐요. 야, 제가 뭐라고 하느니? 밥 먹었냐고 묻는 건데요. 나 밥 먹었다고 얘기해줘. 그럼 거기 가서 저 사람 밥 먹었어요 하고 통역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영어 책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책으로 나오면 영어로 된 책 못 알아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해 주잖아요. 번역. 자,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번역이라는 말은 사용자가 작성한 고급 언어, 영어로 작성했죠. 지금 영어로 작성한 고급 언어를 이걸 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자,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원시 프로그램.
영어로 소스라 그래.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소스 프로그램. 얘를 기계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기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기계어 형태로 변환을 해야죠. 이 변환한 거를 우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목적 프로그램. 책에 나와 있죠. 영어로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오브젝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계어 형태로, 즉 기계가 알아들게끔, 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환을 해줘야 돼. 이거를 우리는 번역한다 그러죠. 번역.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그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그래요. 컴파일러. 근데 컴파일러라는 게 여러 개 있어요. A라는 프로그램 컴파일러, B라는 프로그램 컴파일러 다 달라요. 이 책에 보면 포트란 컴파일러, 코볼 컴파일러, C 컴파일러가 여러 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영어 번역, 영어로 된 거 번역하려면 영어 번역이 필요하고, 일본어로 얘기한 거 못 알아듣으니까 일본어 번역해 줘야 되고 하는 것처럼 번역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번역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컴파일러도 그렇게 나왔네요. 자, 어셈블러는 뭐냐면요,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어셈블리라는 언어. 기계어하고 비슷한데 기계어는 너무 어렵고, 아주 짧은 영어로 제작되어 있는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특정히 어셈블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종류마다 컴파일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어마다. 근데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번역기를 어셈블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뭐냐면 통역이라 그래. 통역. 번역이 아니라 통역.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역은 영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결과물이 뭐라 그랬죠 아까?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계 형태로 변환해주는 목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번역은. 근데 통역은 목적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바꿔놔요. 근데 통역은 어떻게 해요? 통역은 그때그때 바꿔주잖아요. 저 사람이 말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얘기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말할 때마다 그때 바꿔주잖아요. 통역이라는 게. 그래서 줄단위별로 통역을 해주는 거고. 자, 목적 프로그램 결과물이 어떻다? 번역은 생성이 되고 통역은 없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빨라요. 실행되는 속도가 빨라요. 왜? 기계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기계어로 작동시키면 금방 알아듣거든. 근데 사용 방법은 통역이 빨라. 자, 책 한 5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500페이지 분량을 책을 다 우리말로 바꿔놔야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번역이 되고 나면 이제 영어 책 안 보고 우리말 책을 보면 되니까 그게 시행 속도가 빠른데 그 번역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통역은 어떠냐면, 야, 첫 줄 뭐냐? 그러면 그 얘기해줘. 둘째 줄은 뭐냐? 그럼 얘기해줘. 근데 첫째 줄 다시 가면, 야, 이 첫째 줄 뭐냐? 또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는 느리다라는 거. 매번 물어보니까. 그러나 속도는 어때요? 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하니까 빨리 움직인다는 건 있지. 빨리 번역하는 건 있어요. 자,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나요. 언어마다. 그러니까 베이직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 뭐. 그런데 인터프리터 언어하고 컴파일러 언어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솔직히 이 C라는 언어가 컴파일러 언어인데 공부할 때는 인터프리터로 작동시켜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결과물이 생성이 되면 그때 컴파일러로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병행해서 해요. 왜? 인터프리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번역하는 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시켜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얘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를 작동시키는.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만 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 참 어려운 용어들인데, 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뭐를 볼까? 뭐를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집 짓는 거. 그럼 집을 질 때는 기초공사 해야죠. 기초공사를 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뼈대를 올려야죠. 그래서 H빔이라는 H자의 말뚝 같은 걸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공사를 마무리 짓고 거기다 층을 만들죠. 층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방을 만들죠. 이제 칸칸이 문짝도 달아야 되고 창문도 달아야 되고 뭐 수도 배관도 연결해야 되고 전기 배관도 연결해야 되고.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잘라 가지고 문짝을 거기서 만듭니까? 아니죠. 문짝을 만들어서 가져오죠. 문짝을 만들어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짝을 달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링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하나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윈도우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를 개발하고 나면 계산기도 들어있고 메모장도 들어있죠. 그림판도 들어있죠. 그러면 윈도우를 실행하면 계산기가 작동되고 메모장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메모장은 메모장대로 따로 개발해야 되고 그림판은 그림판대로 따로 개발을 해놔야 돼요. 그 개발한 거를 놔야 다음에 메모장을 실행하면 메모장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도록 따로따로 다 일일이 퍼즐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서 쓰거든요. 연결해서 쓰는 거죠.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책상이라는 거 따로 있고 의자라는 거 따로 있잖아요. 이걸 링크라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죠.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 한컴사전 한글 2007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되죠. 실행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로더라는 걸 실행시켜요. 로더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아래 한글을 만들었는데 얘를 실행시켜 줄래니까 로더를 불러. 로더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밑에 실행 검색창이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뭐를 실행시켜 드릴까요? 이게 로더예요. 그러면 메모장을 좀 실행해 줄래? 노트패드. 그럼 메모장이 탁 나오는 거야. 메모장을 두 번 더블 클릭해갖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불러. 갖고 야, 너 뭐 좀 실행 좀 해라 하고 불러. 그럼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너 한글 2007을 좀 실행시켜줘. 그럼 한글 2007을 내가 이제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더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그럼 실행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주기억 장치로 온다는 얘기죠? 우리 그랬잖아요. 주기억 장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실행되고 있는 운영체제, 그리고 실행시킨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이렇잖아요. 지금은 로더를 안 쓰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작동되게끔 바꿔놓은 거지. 편리하도록. 그래서 사용자가 영어로 떠들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번역을 하고 링킹을 하고 로딩을 하고 그럼 실행이 되겠죠. 그 사용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한 10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에서는 이런 것만 한 학기 배운단 말이야. 전자계산학 개론, 컴퓨터 개론 해가지고 한 학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중에는 아까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 은행 업무 같은 걸 처리할 때는 코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언어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 계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떤 복잡한 숫자를 계산할 때는 뭐 포트란 프로그램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코볼이라는 언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에서도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할 때는 또 포트란을 써야 되고, 코볼만 쓰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주로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쓰는 언어가 HTML.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D, 다이나믹한 거죠. 애니메이션, 다이나믹한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XML, 확장성 언어, 확장성 HTML이라 그래. 이걸 XML, 예,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VRML. 교재 42쪽에 55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까 HTML 기본이고, DHTML, XML, 그 다음에 VRML, 버추얼, 가상현실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빠지지 않는 게 자바죠, 자바. 근데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HTML이라는 언어가 나왔다 그랬죠. HTML이 뭐냐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거예요. 하이퍼텍스트인데, 하이퍼텍스트. 여러분 하이퍼링크 아세요? 하이퍼링크?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 인터넷상에서. 자,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인터넷상에 뭐 네이버든 어떤 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제 홈페이지 같으면 공방 클릭하면 공방이 열리잖아요. 그게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이걸 누르면 쭉 화살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걸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언어인데, 마크업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글자를 썼어. 그럼 그냥 글자잖아요. 걔를 꾸며. 어떻게 꾸며요? 우리 엑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꾸며요? 글꼴은 뭐로 바꾸고, 크기는 뭐로 바꾸고, 진하게 밑줄 치고, 뭐 빨간색, 노란색 꾸미잖아요. 그걸 마크업 한다 그래요. 미용실에 갔더니 헤어샵에 가면 머리 다듬어 주잖아요. 그럼 막 짜글짜글 뽀글뽀글 파마를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뭘 발라가지고 예쁘게 뭐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마크업 하는 거예요.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힐 거 아닙니까? 마크업 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얘는 빨간색, 얘는 녹색, 얘는 검정색, 파란색이잖아요. 본래 글자였는데 제가 여기다가 파랗게 보이게끔 하고 빨갛게 보이라고 했거든요. 마크업 해준 거예요. 그런 언어를 HTML이라 그래요. 근데 이 HTML 언어에서 처음에 HTML로 이제 뭐 2.0, 3.0, 4.0, 그래서 HTML 4.01까지 갔어요. 4.01. 이게 이제 1999년 12월 24일 날 4.01까지 법이 딱 국제법으로, 국제 규정으로 만들어졌다가 HTML 5.0이 나왔어요. 5.0. 그리고 HTML 지금 5.01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험에는 HTML5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HTML5. 이게 2014년도인가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국제 규격으로 표준이 이제 만들어진 게 HTML5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 HTML5입니다. 자, 우리 센터 한번 가볼까요? 요거 밴드죠. 이 밴드는 어떤 언어로 만들었나 보려면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예, HTML5로 만들어져 있네요. HTML5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TML 랭귀지는 코리아 이렇게 여기 다크 HTML 타입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HTML5라는 언어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 이 제 홈페이지인데 제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었나 볼게요. 글말을 안 써놨네. 자, 우리 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우리 센터, 정보센터에 가보면 비어 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소스 보게. 예, 뭐 되게 길죠? 글자가 되게 길어요. 이건 4.01로 만들었어요. 1999년도 문법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01로 만든 거하고 5.0으로 만든 거하고 차이가 뭐냐? 되게 좋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 가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죠? 근데 과거엔 재생 안 됐었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죠. 플래시 플레이어 뭐 이런 거 깔아야죠. 근데 5.0으로 가면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센터는 아까 뭐라 그랬죠? 5.01이 아니라 그랬죠. 4.0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재생 안 돼요. 그걸 재생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 줘야 돼요. 그걸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플러그인. 꽂아서 쓰는 거라고. 근데 HTML5 얘는 플러그인이 없이 플러그인 없이 동영상을 재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보기 중에 그렇게 나오면 이건 HTML5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HTM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시험에 내진 않아요.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고 또 HTML 4.01도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은 HTML5로 가니까 5라는 특징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문제를 보면 나올 거니까 그때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자바라는 언어는 뭐 허구날 나오는 애니까 뭐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56번에 나와 있는 통신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까요? 먼저 단향 방식,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통신이에요. 라디오, 텔레비전처럼. 방송국에서 틀어주면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심플렉스, 단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듀플렉스, 이중 방식인데 뭐냐면 우리 전화기는 어때요? 상대편이 얘기하고 나도 듣고 나도 떠들고 서로 떠들죠. 인터넷도 그러죠. 보내고 받잖아요.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받고 하잖아요. 그게 전이중 풀 듀플렉스라고 하고요. 무전기는 보내고 받고는 가능한데 내가 말을 할 때는 안 들려요. 그리고 상대편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는 내가 말을 해봤자 말이 안 넘어가요. 무전기는 스위치를 누르고 얘기를 하고 말을 했으면 스위치를 놔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무전기가 5명이 지금 무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중에 2명이 막 얘기해 서로. 그럼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는데 정작 두 사람은 어떻다? 안 들리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는 스피커 따로 마이크 따로 있는 거예요. 무전기는. 일반 전화기는 마이크 스피커가 같이 붙어 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도 내가 듣고 상대편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내가 말도 하잖아요. 근데 무전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하프 듀플렉스, 반 이중 방식이다라고 그래요. 요즘 들어와서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2009년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은 거의 안 나온 입장이죠. 우리 책에도 보니까 2016년에 한번 나왔네요. 잊을만 하니까 나왔네.
잊을만하니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운영 방식이 있는데 중앙 집중식 방식이냐, 중앙 집중식. 중앙 집중식이라는 건 뭐냐면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각 지점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앙 컴퓨터를 영어로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잖아요. 옛날 얘기지 뭐. 지금은 중앙 컴퓨터라는 말을 안 써요. 대신에 뭐를 씁니까? 서버.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를 손님이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서버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그러면 옛날 중앙 집중식은 뭐냐면, 중앙 컴퓨터는 컴퓨터지만 지점에 있는 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화면 장치야. 그러니까 선을 딱 빼면 뭐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네이버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 연결을 안 해더라도 뭐가 가능해요? 독자적으로 처리하죠. 나는 인터넷 안 하면 파워포인트하고 포토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앙 집중식은 처리 능력이 없는 단말기.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배관 처리 방식이라 해서 피어 투 피어, 영어로 P2P라고 하죠. 피어 투 피어. 뭐가 있어요? 옛날 말로 하면 소리바다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처럼 니랑 나랑 동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누구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편에 보내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P2P 방식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하고 P2P 방식을 많이 쓰죠.